2025년 봄, 미국은 한국산 식품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30% 인상. 하루아침에 무너진 수출망.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미국 마트 앞에 생긴 새벽줄, 백악관을 울린 김치 냄새, 그리고 미국 거리에 울려 퍼진 코리아. 한 중소기업 대표의 외침이 어떻게 미국을 흔들었는가.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의 1년, 이건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니다. 관세도 편견도 국경도 뚫은 진짜 한국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챕터 1.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철입니다. 식품 수출 기업 코리아 데이푸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 23년째인데 2025년 봄 제 인생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 아침 수출팀장이 새하얀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식품에 관세 30%를 부과한다는 긴급 속보였어요. 저희 수출의 70%가 미국 시장이었거든요. 사실상 사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였죠. 김치, 떡볶이, 라면이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20년간 미국 시장만 보고 달려왔는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떡볶이 한 봉지가 $5에서 $7로 뛰니까요. 라면도 $2에서 $3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3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 더 막막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경리팀은 손실 규모를 계산했고, 마케팅팀은 진행 중인 캠페인 중단 여부를 물었고, 생산팀은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하는지 걱정했어요. 직원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미국 파트너들은 하나둘씩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20년 거래했던 존슨은 미안하다면서도 가격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애틀 한인마트는 이미 진열된 상품까지 반품을 요청했어요. 시카고 파트너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댈러스 업체는 새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수출팀장은 이번 분기 목표를 접자고 했어요. 본사 이사들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동남아로 방향을 틀자고 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시장을 개척하자는 거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었습니다. K푸드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음식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반증이었죠. 뺏기기 싫은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이 시장은 뺏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전쟁이라고요. 관세가 30%든 50%든 우린 진짜 가치를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전 확신했어요. 진짜 맛있는 건 관세 따위로는 못 막는다는 걸 말이죠. 챕터 2. 비싸도 좋으니 제발 팔아줘요. 소비자의 반란. 관세가 부과된 지 한 달 후 미국 내 K-푸드 가격은 2배로 치솟았습니다. 한인마트에 직접 가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떡볶이가 $9 99센트, 김치 한 통이 $15였습니다. 라면도 한 봉지에 $3가 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SNS에서는 K-푸드 구매 인증 릴레이가 터졌어요. 해시태그 K푸드이즈라이프가 바이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미국 대학생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젠 이 맛 없인 못 산다면서 $15짜리 김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간식은 이 라면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비싸니까 프리미엄 같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이 난리였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K-푸드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 이유식에 김치를 넣어준다고 자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라면 파티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떡볶이 먹는 모습을 라이브로 중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복사해서 미국 정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소비자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말이죠. 매일 50통씩 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LA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매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비싸도 좋으니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죠. 뉴욕의 한 마트에서는 떡볶이가 입고되자마자 2시간 만에 품절됐어요. 관세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오히려 폭증한 거였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찾는 거였거든요.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한 주부는 김치를 구하려고 3시간을 운전해서 시카고까지 갔다고 했어요. 아이가 김치 없이는 밥을 안 먹는다면서 말이죠. 텍사스 댈러스에서는 라면을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북 그룹도 생겼어요. K푸드 헌터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K-푸드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마트에 김치가 들어왔다. 어느 가게에 떡볶이가 있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눴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미 미국인들의 일상이 된 거였습니다. 관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소비자들이 우리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그들이 직접 우리 음식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챕터 3. CNN 속보, 코리안 푸드 대란. 한 달 후 LA 월마트 앞에 새벽부터 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K-푸드를 사려고 새벽 3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CNN이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침 뉴스 톱 기사였어요. 전례 없는 식품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하나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다는 거였어요. 한 외국인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땐 너무 매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다면서 웃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K-푸드 박스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어요.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워지더라고요. 20년 전에 꿈꿨던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이런 장면은 상상 못했어요. 시카고의 한 마트에서는 김치가 입고되자마자 30분 만에 매진됐어요. 매니저가 당황해서 긴급 주문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일주일치 물량이 하루 만에 다 나간 거였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나갔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 주요 뉴스에 매일 나오는 거였습니다. 관세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홍보 효과가 난 거였어요. 돈 주고도 못 살 광고였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관세가 만든 의도치 않은 마케팅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을 주는 글이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한국 음식이 미국 문화에 뿌리내린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K-푸드를 즐기는 모습, 젊은 세대의 식습관 변화 등을 자세히 다뤘어요. 트럭 운전사들도 바빠졌습니다. K-푸드를 실은 트럭들이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물류비가 올라도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죠. 비싸질수록 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유튜브에서는 K-푸드 언박싱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싼 가격에 산 김치나 라면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란은 K-푸드 예찬으로 가득했어요. 틱톡에서는 K-푸드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비싼 떡볶이 먹방, 김치 리액션 등이 바이럴로 퍼졌어요.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K-푸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조회수가 10억을 넘었어요. 챕터 4. 백악관까지 울린 김치 냄새. 미국 내 정치권도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무역파들은 자국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유무역파에서는 왜 소비자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이 K-푸드를 놓고 분열된 거였어요.
그러던 중 백악관 게시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식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철폐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며칠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어요. 미국인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지켜달라고 청원한 거였죠. 청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김치 없이는 밥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대학생은 라면이 없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썼습니다. 노인부는 김치가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면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 암 환자는 치료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김치죽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었는데 김치의 신맛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김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맛을 찾고 있다면서 관세 철폐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어요. CNN 앵커가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김치와 떡볶이가 백악관을 흔들고 있다고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음식 하나가 미국 정치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면서 관세 철폐를 요구했어요.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습니다.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였죠. 하원 청문회도 열렸어요. 농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관세 정책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냐고 따졌어요.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K푸드 외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식이 외교적 수단이 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작은 식품회사 대표였던 제가 미국 정치권에 관심을 받게 된 거니까요. 백악관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말이죠. 승부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챕터 5. 정민철의 반격 K-푸드 박람회 개최. 저는 이제 전면 반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LA에서 자체 K-푸드 체험 박람회를 열기로 한 거죠. 회사 임원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면서 말이죠.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우리 음식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관세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맛과 정성을 말이죠. 박람회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소 대여비부터 행사 비용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장소로 뉴욕 자비츠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3일간 대관료만 50만 달러였어요. 여기에 부스 설치비, 장비 대여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2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회사 1년 순이익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LA는 컨벤션 센터를 빌렸습니다. 서부 지역 공략을 위해서였어요. 두 도시에서 동시에 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을 둘로 나눠서 파견했어요. 무료 시식 코너를 대규모로 준비했습니다. 김치,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복 입기 체험, K-팝 공연도 함께 진행했어요. 뉴욕 박람회 첫날, 입구에 줄이 500m 넘게 이어졌어요. 새벽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질서 유지에 애를 먹을 정도였어요. 예상보다 10배 많은 인원이 몰린 거였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BBC, NHK가 일제히 취재 왔어요. 기자들도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한 BBC 기자는 이런 맛은 처음이라면서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도 계속 먹더라고요. 현장에 모인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김치 코리아를 외쳤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우리 음식이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찼어요. LA 박람회는 더 대단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왔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로 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K푸드 박람회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3일간 총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준비한 시식용 음식이 모자라서 급하게 추가 주문을 해야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김치가 떨어져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주문이 폭증했어요. 관세를 무릅쓰고도 주문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였어요. 챕터 6. 미국 대형마트 무릎 꿇다. 박람회 성공 이후 미국 유통업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용 K-푸드존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코너로 만들어서 고급 이미지를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트코 본사 직원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어요. 공장 견학을 하면서 품질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500개 매장에 K-푸드 전용 냉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1억 달러였어요. 트레이더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적으라고 했어요. 관세 때문에 비싸져도 상관없다는 거였습니다. 소비자들이 계속 찾으니까 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마진율도 기존보다 2배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월마트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전국 4,000개 매장에 K-푸드 전용 냉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꾸미겠다면서 말이죠. 마케팅 비용도 자기들이 대겠다고 했어요. 홀푸드에서는 오가닉 K-푸드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식으로 포지셔닝해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어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을 강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과 협력해서 마케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타겟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젊은 층 타겟으로 한 K-푸드 브랜딩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틱톡 마케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인플루언서들과 콜라보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은 아예 K-푸드 전용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자고 했어요.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면서 말이죠. 구독 서비스로 정기 배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특가 혜택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모든 제안을 받으면서 감개무량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업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관세가 오히려 우리 음식의 가치를 더 높여준 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가 됐다고요. 더 이상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거라고 했어요. 조건을 걸고 협상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챕터 7. K-푸드는 더 이상 아시아 음식이 아니다. 관세 사태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요리학교 교과서에 K-FOD 파트가 생긴 거예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정식 커리큘럼에 들어갔습니다. 요리사들이 배워야 할 필수 음식이 된 거였죠. 뉴욕의 유명 요리학교인 컬리너리 인스티튜트에서 김치 클래스를 개설했어요. 한 달 대기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와 함께 한국 요리가 메인 코스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김치 퓨전 요리를 정식 메뉴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리조또, 김치 파스타, 불고기 스테이크까지 나왔습니다. 셰프들이 우리 음식을 기본으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제 한국 음식은 트렌드가 아닌 기준이라고 말이죠. 미국 음식 문화의 한 축이 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3년간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 네트워크에서 K-푸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다른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K푸드 아메리카였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깜짝 놀라서 연락이 왔어요. 역대 최대 규모 홍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K-푸드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거였어요. 저희 회사를 민간 파트너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도 K-푸드 코너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청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비빔밥, 떡볶이가 정식 메뉴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예일, MIT까지 명문 대학들이 앞다투어 도입했습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K-푸드 광고가 나왔습니다. 30초에 $700만 광고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김치와 떡볶이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벅찼어요. 미국 최고의 무대에 우리 음식이 올라선 거니까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요리법 1위가 김치찌개였어요. 유튜브에서 김치 만들기 영상 조회수가 1억을 넘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김치 냉장고 판매량이 10배 증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K-푸드 경제학이라는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관세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분석했어요. 희소성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챕터 8. 관세를 뚫은 건 기술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었다. 1년 후, 저는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LA의 한 고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 인생 음식이야. 엄마 음식보다 김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관세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술이나 가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성이었어요. 20년간 한결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온 정성 말이죠. 관세 30%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비싸져도 찾는 음식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희소성이 가치를 더 높여준 셈이었습니다. 마케팅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스토리가 생긴 거였죠. 미국 정부는 결국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백악관 청원 서명이 50만 명을 넘어섰고 의회에서도 관세 철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세가 없어진 후에도 가격은 크게 내리지 않았어요. 이미 프리미엄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소비자들도 당연히 비싼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품질 좋은 건 비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회사는 전년 대비 300%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배로 늘었어요. 새로운 공장도 지어야 했습니다. 관세라는 최대 위기가 최대 기회로 바뀐 거였죠. 직원들 급여도 2배로 올려줄 수 있었어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우리 회사 광고가 걸렸습니다. 김치와 떡볶이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국민 포장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K-푸드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포상식도 열어준다고 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한 포기, 떡볶이 한 그릇이 관세도 편견도 국경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우리 음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정성과 진심이었던 거죠. 지금도 매일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관세가 사라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찾고 있어요. 다음 목표는 유럽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벌써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K-푸드의 세계 정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K푸드 세계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감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